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26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번 단원 제목을 보시면요, 122페이지가 되겠고요. 신앙과 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능 시험에서 보면 한 문제가 바로 이 신앙과 윤리라는 단원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오늘 해야 될 양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 수능을 대비한다라는 생각으로요, 종합적으로 이 한 시간에 신앙과 윤리, 즉 그리스도교, 그리고 그리스도교라는 건 중세 철학을 얘기하니까요.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을 비교하는 내용이겠죠. 자, 우리 교재는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만은 꼭 제시하면서 역시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뭘까 제시를 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일단은 플라톤의 사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부 철학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교부 철학이라는 건 역시 성직자들의 철학을 얘기하고 전반기의 철학을 얘기하죠.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은 바로 중세의 그리스도교를 얘기하지만 여기에 아주 핵심이 되는 건 종교적인 입장뿐만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철학을 중심으로 그 철학이 체계화되고 집대성되는데 특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교부 철학이라고 하는 전반기의 철학은 바로 플라톤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부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교부 철학을 그냥 전면에 드러나게 수능 시험 문제나 모의고사가 출제되기보다는 또 내신 시험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서 플라톤을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곤 합니다. 두 번째 제시해 볼까요? 역시 후반기의 철학은 스콜라 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콜라 철학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형성이 되고 또 철학적인 논증을 시도했다. 뭐에 대해서? 신을 존재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착안을 하셔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세 그리스도교 철학이다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구분하는 것이 오늘의 관건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본격적인 강의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녹화를 하기 전에 잠시 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강 후기도 좀 훑어보고 이렇게 했더니 최근에 올라와 있는 글 중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철학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 학생이 너무 고맙다고 잘 보고 있다라고 글을 남겼더라고요. 미소 학생. 너무 고맙고요. 선생님이 글을 써놨지만 진짜 약속한 대로 책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로 꼭 주소를 남겨주시고요. 거기에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또 대학에 가서도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 송쌤이 지금 강의해주고 있는 이 강의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다. 이 말이 선생님은 가장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윤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입시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고 끝난다라는 생각보다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 그리고 뇌가 아주 멋있어지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또 제가 재미난 문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중문화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철학 얘기를 좀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도 참 재밌게 읽었던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1327년에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서 벌어진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룬 아주 재미난 소설입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인데요. 1980년에 간행이 되었죠. 근데 요게 1986년에 션 코넬이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바로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을 영화화하게 되는데요. 장자크 아노 감독의 영화였죠.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예전 영화긴 하지만 참 스릴 넘치는 연쇄 살인 사건의 원인을 파악해 가면서 탐정이 그 수도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쫙 담은 영화여서요. 참 재밌는 영화입니다. 소설 그리고 영화의 동제목은 바로 장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로 왜 중세 철학을 시작하느냐? 자, 중세 시대는 우리가 깜깜한 암흑기, 인류의 역사에서 흑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소설과 영화를 보면 왜 중세가 암흑기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읽지 말라고 했던 책을 자꾸 읽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였을까요? 자꾸 죽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스포일러가 될 수는 없으니까 영화를 보시던 소설을 보시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할게요. 읽지 말라고 했던 책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희극과 비극에 관련된 이야기죠. 자, 희극과 비극이 담겨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왜 중세시대에 읽지 말라고 했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의 감정을 다루고 또 인간 본질을 다루고 인간의 사랑하는 마음을 다루고 인간을 다루게 되는 것을 통제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딱 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중세시대의 가장 중요한 논의는 뭐죠? 다 그렇습니다. 신이에요. 신의 논의가 아닌 인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중세시대는 왜 깜깜한 암흑기였냐? 지식이 통제됐기 때문이죠.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에 미셸 푸코우라고 있습니다. 불어가 이제 아주 스펠링이 어렵죠. 미셸 푸코우라고 읽는데요. 이 미셸 푸코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식을 통제하게 되면 권력이 나온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지식을 통제하게 될 경우에 권력이 나온다라는 걸 중세시대에 대입을 해보면 당연히 봉건 교회가 지식을 통제함으로써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었죠. 그 얘기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대를 담고 있는 영화와 소설이었고요. 그 다음 내용, 저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봤던 원탁의 기사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만화 영화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이 킹 아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의 원탁의 기사가 등장을 하면서 막 너무 재밌고 멋있게 전 어렸을 때 기다려서 봤던 만화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 또한 이 중세라는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었던 거죠. 자, 제가 지금 뭘 초반에 하고 있습니까? 중세 시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중세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지식이 통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 구조로서 봉건적 신분 구조가 만들어졌죠. 그것은 기사, 나이트라고 하는 그 계급이 아주 핵심이었고요. 근데 이게 뒤집히는 시기가 바로 근대라는 거고, 근대 전까지 아주 길었던 이 시기를 바로 중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사, 아주 멋있게 이 애니메이션을 봤지만 사실 이 애니메이션의 핵심은 그 안에서 대단히 탄탄한 중세의 신분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영화를 보면서 또는 만화 영화를 보면서 그런 걸 발견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일반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깜깜한 암흑기였다라는 거죠.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마음으로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인데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즉 원래 중세시대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교가 출발이었죠. 유대교는 뭐죠? 메시아 사상입니다. 선민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면서 플러스 뭘 시킨 거예요? 만인에 대한 평등한 사랑을 외치게 되죠. 이것이 세계 종교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중세의 건축 양식을 들여다보면 고딕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 고딕 양식이 유행을 하게 되느냐? 전부 다 쭉쭉 올라가서 하늘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니까요. 하늘엔 누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썼던 신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고딕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지금부터 도표로 그려드리는 걸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122페이지에 필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접착식 메모지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중세시대를 개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자, 중세시대의 출발을 우리는 보통 5세기 정도로 잡습니다. 476년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중세가 시작한다라고 하고요. 1400년도 중반 정도 되면 동로마가 멸망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시대의 가장 핵심되는 르네상스라는 게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 르네상스의 출발이라는 게 근대의 출발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15세기 정도까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는 건 거죠. 그런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게 됩니다. 그 전반기와 후반기가 나뉘는 시기는 11세기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용어는 바로 십자군 원정이죠. 자, 십자군 원정이라는 사건을 빌미로 전반기와 후반기가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유행했던 철학을 우리는 교부 철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부 철학은 말 그대로 이 교회의 아버지들의 철학이기 때문에 성직자들의 철학이고, 성직자들의 철학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색채보다는 성직자들이니까 주로 교리를 체계화하고 이렇게 방대하게 널려있던 그런 성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개념에 어찌 보면은 철학보다는 성직자들의 논리 이런 것들로 점철되는 것이 교부 철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직자가 나오죠. 우리가 사실 지금 쓰는 이 유명한 성직자들은 성당에서는 이제 세례명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그 다음 후반기에 유행하는 철학은 뭐라고 하느냐? 스콜라 철학이다라고 합니다. 이 스콜라 철학은 말 그대로 요것을 번역하면 신학원의 교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가로 닫고, 신학원의 교수라는 건 신학원 자체의 교수니까 프로페셔널하니까 조금 더 철학적인 색채가 강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 자, 그래서 전반기와 후반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특징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전반기의 철학은 플라톤 철학을 중심으로, 그리고 후반기의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중심으로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가장 핵심은 역시 논리학일 거고요. 그리고 플라톤 철학의 가장 핵심은 이원론적 관점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개괄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내용들은 제가 지금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의 전반기와 후반기가 바로 플라톤 철학에 기반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에 기반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정리한 전체적인 개괄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각각의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이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자리를 잡고 있는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헬레니즘은 우리가 배웠죠. 바로 앞가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뭐였죠? 네, 스콜라 철학과 교부 철학 전에 등장했던 에피쿠로스의 철학 이런 것들이죠. 그 스토아 철학과 이 에피쿠로스의 철학이라는 것이 이 헬레니즘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인데요. 여기에서의 특징은 뭐냐? 헬라스족에서 왔다라는 말 자체가 헬레니즘 시대는 주로 인간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 거죠. 잘 들여다보면요. 고대 그리스의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을 얘기할 때 헬라스족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주로 서구인들의 한쪽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건 바로 그리스의 전통, 즉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니까 헤브라이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헤브라이즘은 그리스도교를 얘기합니다. 헤브라이족에서 온 거니까요. 헤브라이족은 유대인들을 약간 비하해서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헤브라이즘이라는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이 중세 철학들을 얘기하고 그리스도교를 얘기하기 때문에 서구인들의 또 반쪽은 이런 그리스도교 철학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래서 서구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때 두 가지의 기둥이 필요한데
하나는 헬라스족에서 온 헬레니즘, 두 번째는 헤브라이족에서 온 헤브라이즘, 즉 중세 철학,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스적 세계관과 그리스교적 세계관의 화해와 조화라고 얘기했는데요.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 시기에, 중세 때. 중세 때 잘 들여다보면 그리스 세계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써놨잖아요.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그리스교를 잘 해석하고 정리했고,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화해와 조화가 이루어졌다. 그 융합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중세라는 거고요. 그 시점에서 그리스도교가 그리스 철학을 수용하여 전반기는 플라톤, 후반기는 아리스토텔레스, 세계 종교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 그러면 다음부터는요, 바로 교부 철학이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자리를 옮겨서 역시 좀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여기에다가 두 개의 사상을 비교해서 좀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두 사상을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교부 철학입니다. 자, 교부 철학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직자들의 철학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1번 써보겠습니다. 자, 아까 교부 철학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죠. 그럼 교부 철학의 핵심은 뭐다? 성직자들의 철학이다. 그럼 성직자들의 어떤 것을 하려고 했냐? 그 뒤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노란 펜으로 한번 써볼까요? 성직자들은 교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라는. 자, 성서의 말씀은 그 전에도요, 아까 얘기한 대로 476년 정도, 그러니까 5세기 이전까지 참 많은 성서의 이야기들이 돌고 있었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중세 시대를 열면서 뭔가 그 시대의 세계관을 완성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리를 체계화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교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차용한 것이 무엇이냐? 2번입니다.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쓰여지죠. 바로 플라톤 철학이. 플라톤 철학을 계승했다. 그러면 플라톤 철학을 계승해서 어떤 부분들을 이 교부 철학이 핵심적 가치로 깔고 있었느냐? 교리를 잘 체계화할 수 있었느냐? 플라톤 철학의 가장 핵심은요, 아까 써드린 대로 이원론적 세계관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플라톤 철학을 수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플라톤 철학은 굉장히 위대하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철학을 바로 플라톤 철학의 주석을 다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던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플라톤 철학이 서구인들의 사고방식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서구인들의 철학에 그 기저에 깔아놓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이원론적 세계관은요, 중세 시대를 주름 잡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원론적 세계관은 두 개를 쪼개서 얘기한 거죠. 하나는 현상계를 설명한 것이고요. 현상세계. 기억나십니까? 동굴에 비유해서 동굴 안에 있는 그림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노란 펜으로 써야 되겠죠? 이데아계입니다. 이 이데아라는 것을 우리가 희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게 플라톤 철학의 정수죠. 그러면 이 이데아라는 것은 태양이 장렬하고 있는 동굴 밖을 상징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거기에서 착안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냐? 바로 천국과 지옥, 혹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의 모습,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뭡니까? 가운데를 뚝 쪼갠 거예요. 그런 면에서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이용했다라는 거고요. 기억. 자, 니은은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논리들을 갖고 나오냐면 바로 원죄설이라는 걸 갖고 옵니다. 원죄를 쥐었다라는 거죠. 이 원죄의 핵심은 뭐냐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신라권,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죠. 그 행위가 바로 원죄고요. 이 원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노란 펜으로 구원설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원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그리고 디귿입니다. 그 신은 어떤 존재냐? 바로 조명설이라는 표현이 나요. 조명이라는 건 이 이데아를 설명할 때 우리가 노란 펜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태양이 장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멋있게 이렇게 후광이 비치는 사람으로 표현하면 요게 누가 됩니까? 요게 그렇죠. 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이 조명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고딕 양식을 봤지만 중세의 교회들은요. 지금 성당이나 교회에 가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글라스 아트라는 게 많이 그 교회 내부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 글라스 아트라는 것 자체가 조명을 받아서 그 조명이 신인 거죠. 이코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성화들을 볼 수 있게끔 그 조명 자체가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미술 양식이에요. 그러면 조명설이 뭐냐? 신 자체입니다. 신이 빛을 비춰준다라는 개념이죠.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근대 사회가 되면 이 신이 조명이 아니라 무엇이 조명이 됩니까? 인간의 이성이 조명이 됩니다. 즉 인간의 이성이 신과 같은 영역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이성이 무지몽매한 곳에 빛을 비춰준다라고 표현해서 뭐라고 하죠? 계몽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중세시대의 핵심은 이 플라톤의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교리가 체계화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3번으로 한번 가보면요.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신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고요. 그 믿음의 대상이라는 건 실존적 만남을 강조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게 있는데요. 요렇게. 아닙니다. 뭐는 아니죠? 철학적으로 그것을 합리적으로 논증하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논증하는 대상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저 후반기에 제가 오른쪽에 이제 적게 될 스콜라 철학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교부 철학은 신이 철학적으로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선택지에 나오면 그건 안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믿음의 대상인 거죠. 실존적으로 만나야 되는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 교부 철학에서 가장 핵심으로 다뤄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겠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겠지만 플라톤 철학의 영향이기 때문에 플라톤의 사주덕에다가 뭘 합하게 됩니까? 종교적인 덕을 합치게 되는데요. 그것을 합치면 몇 개가 되냐면 7주덕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예를 들면 뭐였죠? 배웠던 것 중에 사주덕, 지혜, 용기, 절제 그런 걸 다 갖추고 하모나이즈를 이루면 어떤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란 표현이죠. 지혜, 용기, 절제, 정의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두루 갖추고 또 하나 종교적 덕 뭐예요? 밋, 소, 사죠. 이것을 갖추고 있어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요걸 보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정리한 것처럼 고대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교리를 체계화하고 그 그리스 철학에다가 뭘 합친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헤브라이즘적인 전통을 합침으로써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더라. 이게 중세시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찌 보면 중세시대는 철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다라는 논리에 약간 다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확인하셨습니까?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완성됐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한번 확인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표적인 이 스콜라 철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표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이 믿음이 아주 충실한 그런 표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교부 철학을 이해할 땐 항상 이렇게 떠올려라. 근데 스콜라 철학은 이거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그 믿음을 강조하는 철학, 전반기의 철학이고요. 이건 균형주의적 입장이에요. 스콜라 철학은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왔으니까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도 정말 충실한 마음으로 신의 부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철학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 아까 제가 초반에 이렇게 전체적인 개괄을 할 때 교부 철학자로 가장 대표적인 성인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정통 교리를 하나로 체계화하고 플라톤 사상을 수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죠. 조명설 기억합시다. 신은 실존적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완전한 인간은 오직 신앙을 통해 절대자의 귀함으로써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7주덕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 한번 이미지 메이킹을 해보실까요? 들여다보시면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 벽화라고 되어 있는 이 작품을 제가 갖고 온 이유는요.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려드린 조명설이 떠오르죠. 쫙 비치잖아요. 그래서 이 빛으로 우리가 아주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믿음의 대상은 신인 건 거죠. 태양과 같은 이데와 같네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는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신의 세계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부 철학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 스콜라 철학이 나오는데요. 스콜라 철학을 가기 전에 우리 교재를 들여다보면 123페이지에 교부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글이 하나가 나오죠. 요거 확인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사랑하는 것인 반면에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실망과 슬픔만을 가져온다. 그럼 영원한 사랑은 뭘까요? 신에 대한 사랑.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게 영원하다라는 것은 이데아를 받아들인 거고요. 뒤에 항상 변한다라는 것은 그렇죠. 현상계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항상 바뀌죠. 그죠? 때에 따라서 좋아한다고 하다가 싫어한다고 하고 왜 이렇게 인간들의 마음은 변덕스러울까요? 그러나 신은 그렇지 않답니다. 언제 어디에서도 우리를 충실하게 기다려주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은 신에 대한 사랑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데아틱하고요. 플라톤틱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건 플라톤의 이데아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음미를 해주시고요. 이 문장 자체가 아주 이데아적인 냄새가 풍기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빨리 또 옮겨가지고 그 다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하는 스콜라 철학을 좀 적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옮겼는데요. 스콜라 철학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스콜라라는 것은 신학원의 교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주면 되겠죠. 스콜라, 신학원의 교수다. 신학원의 교수라는 것의 특징이 뭘까요? 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중세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특징적인 가운데가 십자군 원정이라고 제가 일부러 써놨잖아요. 십자군 원정을 왜 써놨냐면 십자군 원정 이후에 이교도들에 의한 도전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뭘까요? 신의 존재를 증명해봐라 이런 도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야, 니네 신이 완전해? 절대자라며. 근데 왜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해? 정말 신이 있기는 한 거야? 아니 신을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계속 도전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누구를 수용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수용하여 가장 집중적으로 수용한 건 뭘까요? 논리학. 로직이죠. 그래서 이 로직을 가지고 뭘 시도를 하느냐? 신의 존재 증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시도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초의 원인으로서의 증명입니다. 최초의 원인,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누가 낳아줬어? 엄마 아빠가요. 엄마 아빠는 누가 낳아줬어?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누가 낳아줬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나오고 결국 이 세상을 만든 최초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최초의 원인이 신이다라고 규명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대표적인 겁니다. 최초는 제가 생략할게요. 운동자로서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운동자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예전에 배웠던 건 주로 윤리학, 니코마쿠스 에틱스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피직스, 자연학 이런 것도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인간도 어린아이에서 출발해서 성인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도토리도 작은 도토리가 점점점 자라서 현실태가 되고 완성태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상수리나무다 이런 표현인 건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라나고 움직이고 성장하고 그런 것들을 움직이는 unmoved mover, 이게 뭐야? 부동의 동자라고 표현합니다. 가운데서 본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걸 움직이게 관장하는 실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게 바로 신이다 라고 차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내용을 가지고 신 존재 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운동이나 최초의 원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라는 건데요. 결국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수용했던 이유도 아주 논리학 이런 걸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거리들이 꽤 많았다라는 건 거죠.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의 중심부의 출신은 아니잖아요. 마케도니아 출신이죠. 저 위에 변방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저쪽에 뭐 아랍권 혹은 동양권까지도 이 아테네 철학보다는 더 많이 수출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교도들에 의해서 오히려 역수입이 되는 거죠. 역수입이 되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접하면서 이 좋은 게 있었네? 자, 플라톤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 3번으로 한번 가보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특징이 또 드러나지만 스콜라 철학은 뭘 시도했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냐면 인간과 자연, 그 다음에 자 인간 철학과 신학, 그 다음 또 맞춰보면요. 자 인간 이성과 신앙의 다음 키워드 노란색으로 조화를 중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조화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자, 이 조화라는 것은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중시 여긴 게 뭐죠? 이원론적 세계관도 강조했지만 이원론과 다르죠. 플라톤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의 중앙 부분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이 바닥을 또 현실주의자로서 들고 있는 책은 에틱스. 그는 모습들 자체가 플라톤과 아주 다른데요. 현실주의자로서 현실에서 이원론적 세계관을 얘기했다. 이원론과 다르죠. 그런데 조화는 또 뭐가 나오냐. 중용의 논리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둘 다 강조를 하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에게 다가가는 두 갈래의 길이 있으니 그것이 철학과 신학이요 이성과 신앙이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 이 얘기는 철학이다라는 것과 이성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져 있었는데 아까 배웠던 교부 철학에서 중세 이 후반기에 유행했던 스콜라 철학은 이런 것들을 다시 자리매김시키면서 이것들의 도움에 의해서 신학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후반기에 아주 유행하는 유명한 말이요. 땡땡은 땡땡의 시녀라는 말이에요. 땡땡은 땡땡의 시녀가 뭐예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철학이 신학의 시녀다 그러면은 시녀다 아래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철학의 도움이 있어서 주인인 신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땅에 떨어져 있던 철학을 위로 끌어올렸다라는 평가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신학이 더 위에 있다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도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철학과 이성의 영향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4번으로 가보면 제가 쓰진 않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장 강조한 게 나오는데요. 자연적인 덕, 요것만 가지고는 완전할 수 없다. 그러면 뭐가 또 여기에 나와야 될까요? 땡땡의 덕, 그렇죠. 종교적 덕.
종교적 덕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덕에는 예를 들면 뭐가 들어가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지성의 덕이라는 것과 품성의 덕, 이 품성의 덕이라는 건 도덕적 덕 이래도 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가져올 수 없어요. 뭐예요? 일시적 행복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옆 라인에 똑같이 맞춰서 써볼까요? 완전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우리가 갖고 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에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또 나오게 됩니다. 및 소사가 이것에 더 보태져야 완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장을 읽다 보면 이성이다라는 건 필요하다. 그러나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종교적 덕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문장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구조 또한 살짝 바뀐 거죠. 요거를 쪼갠 거를 여기에다가 지성을 놓고 여기에다 품성을 놓게 되면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거잖아요.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을 함께 갖춰야 아레테가 있는 것이고 그 아레테라는 덕이 이코르 행복한 삶을 갖고 온다. 그걸 그대로 써먹은 거예요. 대신에 뭘 보탠 거죠? 종교적 덕을 보탠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대표적인 학자 누구? 아까 제가 총개괄해드렸던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스콜라 철학과 교부 철학을 비교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필기를 하면서 강조한 것은 반드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떠올라야 되고 교부 철학은 플라톤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후반부에 배웠던 스콜라 철학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헤어스타일이 독특하시죠? 그래서 이 중세시대 때는 이런 헤어스타일들이 수도사들이 많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인데요. 역시 성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 내용들을 보면 교리를 철학적으로 논증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아까 제가 써놨던 논증해야 되는 거죠. 설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수용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냈다라는 거죠. 최초의 원인, 최초의 운동자로서의 설명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신학과 철학, 신앙과 이성,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했다. 조화라는 거 중용으로 여러분들이 떠올려줘도 좋은 이미지 메이킹이 될 것 같습니다. 도덕적 덕이라는 건 일시적 행복이에요. 제가 아까 써놨던 자연적 덕 중에 대표적인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이 그런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 중세시대의 논리로 봐선 아니 내가 윤리적인 행위하고 아주 도덕적으로 삶을 사는데 왜 천국에 못 가? 라고 하면 이게 있어야 완벽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중세시대의 크리스트교에선 이 일시적인 행복 요것만 가지고는 인간이 완전해질 수 없다? 당연히 종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완성을 향한 완전한 욕구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 완전한 욕구라는 게 완성인 거죠. 그 완성은 어디에서 되느냐? 신을 따를 때 완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요게 뭡니까? 네, 신앙과 이성, 철학과 신학이다라는 게 균형을 맞췄다라는 거지만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갖고 와 봤는데 사실은 철학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신학이 위에 있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중세를 설명하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스토리텔링을 해드렸던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 이런 것들도 이 중세 시대의 모든 논리가 그렇죠. 신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에게 조금 더 잘 다가가기 위해서 믿음과 이성이다라는 힘을 후반부에는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되게 재밌는 그래프로 그려보면 신중심이다라는 것을 위에 뒀을 때 굉장히 강했던 교부 철학 처음에서 점점 갈수록 이제 철학이다라는 거에 힘을 받고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근대가 시작이 되는 건 거죠. 이런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자 125페이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항상 어떤 목적과 선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목적, 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행복이다. 행복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완전한 행복은 역시 신에 대한 사랑에서 완전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해왔던 것들 전부 다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종합적인 비교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교부 철학 플라톤의 이데아를 차용했다. 그리고 스콜라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차용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제가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중세와 근대 사이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재 124페이지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상가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신앙주의와 성서주의 밑줄 저처럼 신앙주의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교회에 장엄한 그러니까 중세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며 개인주의 신앙이 되었다. 집에 가서 성서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기도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표현하고요. 이 신교, 개신교라고 표현할 때 이 신교의 특징은 개인주의 신앙입니다. 중세의 봉건 질서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리스도교의 진리의 최고 권위는 교회나 교황이 아니라 성서에 있다. 이런 문장 좀 이따 이제 문제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상가 장 칼뱅입니다. 칼뱅은요 루터보다 더 과격하게 교회의 권위를 부정했는데요. 신의 예정설이라는 걸 강조하게 돼요.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 그 예정이다라는 것을 품고 구원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근데 이게 직업에서 자신의 직업을 충실히 하고 또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저축을 열심히 하고 잘 살면 그 구원받는 것의 부름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세적으로 직업에서 성공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등장하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왜 근대 초기에 또 중세 말미부터 이 장 칼뱅의 사상이 왜 프로테스탄트들의 지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지를 설명해 냅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은 합리적 자본주의였는데요. 그 합리적 자본주의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게 금욕주의와 직업 소명설 이런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볼 문제여서요. 지금부터는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제가 몇 가지를 좀 풀어봐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문제는 1번 문제 빠른 속도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들에 맞서 세계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누구? 교부 철학. 대표적인 아우구스티누스. 그럼 대표자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기억. 신은 이성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필기해드린 내용이네요. 교회가 아닌 성서를 통해서만 신과 만날 수 있다. 아까 성서 강조한 것. 그렇죠. 개인주의 신앙. 프로테스탄트 루터가 떠오르네요. 디귿입니다. 참된 선은 신앙을 통해 절대자에게 귀함으로써. 그렇죠. 신앙이 믿음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간의 직업은 지상에서. 장 칼뱅이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빠른 속도로 3번 한번 풀어드릴게요. 교재 3번 풀어보셨나요? 먼저 같이 보시죠. 이 사상은 신학과 철학, 신앙과 이성 벌써 나왔네요. 누구?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이다. 그러면 스콜라 철학 후반기에 유행했던 철학으로서 1번 면죄부 판별을 비판하고 종교개혁을 전개하였다. 누구? 루터.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신은 절대적인 존재이므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왔다가 증명하려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차용했죠.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를 융합하여 세계 시민주의 헬레니즘에 대한 설명이네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교 교리를 철학적으로 논증하려고 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가지고 논리적인 설명, 논증, 그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신을 이성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실존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인격적 존재, 제가 필기해드린 아우구스티누스. 언제죠? 교부 철학, 전반기 철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6번 문제는 누구인지를 이제 찾아내면 돼요. 모든 존재가 추구하는 덕은 도덕적 덕이며 행복은 일시적 행복에 불과하다. 나오죠.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한 행복은 어디에서? 신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그러나 이성이다라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1번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해야 된다. 맞는 말이잖아요. 누구예요?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덕목을 실천해야 된다. 요건 당연히 맞는 거예요. 이거는요. 미소사라는 종교적 덕은
전반기던 후반기던 중세 시대에는 다 동일한 거죠. 3번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신과 하나됨을 통해서 요거는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거고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용했지만 구체적으로 완전한 행복이다라는 건 신을 통해서 라고 설명하니까 맞는 말이죠.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봤다. 5번 어디가 틀려요? 인간 이성의 명령인 자연법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실정법의 근거. 반대예요. 반대.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실정법은 이성의 명령인 자연법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틀린 거니까 공부하라라는 문제예요. 나머지 4개를 잘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빠른 속도로 6번까지 풀어드렸고요.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0번 문제. 자, 중세 교부 철학은 스콜라 철학과 비교해봐서 전반기에 유행한 철학인데요. 뭐뭐로 대표되는 그리스 철학을 교부 철학이다 라고 한다. 누굽니까?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티누스,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 기억에 누구는 초기 교회의 아버지로서 아우구스티누스 반복적으로 들어가네요. 철학의 옷을 입혔다 라고 나오는데요. 뭐의 철학의 옷을 입혔다? 그렇죠. 누구를 가지고 플라톤 철학의 옷을 입혔다. 그러면은 모모는 역시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 교회의 아버지로서 그리스도교의 모의 철학에 그러니까 플라톤이 나와야 되겠죠.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집대성하였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한편 모모로 대표되는 그리스도교 철학을 스콜라라고 하는데요. 누구?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면은 리을은 뭐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래서 완성이 되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심화 문제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마지막 단계, 바로 근대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어찌 보면 이 중세가 끝나는 지점에서의 철학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누굴까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신에게 달려있고 인간의 어떠한 덕행으로도 신의 뜻을 바꿀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뒤에 내용이 장 칼뱅의 구원 예정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뱅이 얘기하는 구원 예정설은 어떤 내용들이 정답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기억!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구원 예정설이죠. 됐습니다. 니은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예정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노력에 아니에요. 예정되어 있고 직업에서 충실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직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해야 그것이 이제 구원 예정설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디귿,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직업 생활에서 벗어나? 아니죠. 직업에 충실하라라는 겁니다. 자, 리을, 신의 은총을 확인하려면 근면, 검소, 성실 등을 바탕으로 부와 재화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요것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막스 베버의 책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했던 이유를 설명했던 문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우리가 간단하게 풀어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직업의 속죄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건 중세 자체의 이야기죠. 지금 이야기하는 칼뱅 중세 후반기 그리고 근대 초기의 모습은 아닙니다. 직업생활과 종교생활을 엄격하게 구분하게 되었다. 이 내용은 직업생활이 중요하고 신의 부름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직업소명설과 관련이 없겠네요. 직업 선택의 자유? 그건 아니에요. 소명을 받은 거니까 다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서 직업을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종교적 구원의 여부가 개인의 노력에 딸려있다? 그게 아니죠.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5번이네요. 이것이 뭐랑 연결돼요? 바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중세 이후에 등장하는 이 근대 철학 아주 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미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철학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